이번 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토트넘과 벌리의 경기가 있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당연하게도 챔피언스리그로 나가는 마지막 이제 기회를 잡는 그런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아스톤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어요. 지금 아스톤빌라가 67점이죠. 근데 토트넘이 3경기가 남아있어서 토트넘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스톤빌라가 남은 2경기에서 승점 2점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2경기 안에 1승을 못하면 이때 토트넘이 나머지 3경기를 모두 이겨야 돼요. 무승부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승부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아스톤빌라가 2번 다 졌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모두 다 이겼습니다. 아스톤빌라는 67점이고 토트넘은 69점이라서 토트넘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토트넘이 한 번이라도 비기면 67점이 됩니다. 2승 1무가 되면. 그러면 이제 득실차를 따져야 되는데, 득실차가 지금 현재 아스톤빌라가 좀 높죠. 이제 토트넘이 득실차는 참고로 아스톤빌라는 플러스 20, 토트넘은 플러스 11이에요. 좁히기가 좀 힘든 득실차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잡기 위해서 아스톤빌라가 모두 진다는 전제하에 토트넘이 모두 다 이겨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전 이기고 그 다음 경기부터 이제 연속으로 4연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최근에 일단 좋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만났던 팀들이 리버풀, 첼시, 아스날, 뉴캐슬, 그래도 강팀들과의 경기니까 토트넘이 4연패를 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리를 만나면 벌리 정도는 이제 이길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벌리가 강등권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시즌 막판에 강등을 싸우고 있는 팀, 우승을 향해 싸우고 있는 팀,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 싸우고 있는 팀,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을 만나는 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벌리가 강등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18위도 아니고 19위입니다.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17위와 5점 차예요, 승점이. 그러다 보니까 2경기 남은 상태에서 5점 차를 뒤집어야 되니까 거의 강등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벌리랑 지금 싸우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라운드에서 첼시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벌리 입장에서는 이 순위표를 봤을 때 승점이 5점 차이지만, 만약에 이번 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가 첼시에게 지고 벌리가 토트넘에게 이기면 승점이 5점 차에서 2점 차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물론 루턴타운도 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리고 승점 2점 차로 줄어들었을 때 만약에 마지막 경기가 벌리 홈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입니다. 정말 이게 운명적인 지금 일정이죠. 그러니까 벌리도 이번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 리그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 벌리 입장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마지막, 벌리도 마지막. 근데 벌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면 그냥 강등, 챔피언십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진짜 이번 경기는 목숨을 걸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실력 차이, 전술적인 차이,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되지만, 이런 동기부여가 일단 벌리는 아주 강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벌리가 이번 경기 이기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가 첼시한테 져요. 그럼 승점 2점 차이.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벌리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대결. 그러면 이겼을 때 승점이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럴 때 사실은 약간은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진 중위권 팀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 라운드의 상대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경기의 전술적인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토트넘도 그렇고 벌리도 그렇고 성향 자체는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좀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어떤 거냐면, 벌리가 라인을 내려서 밀집 수비를 하면 오히려 토트넘이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전에 이제 벌리가 정말 수비적인 축구를 할 때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토트넘이 되게 어려워했죠. 이번 시즌도 사실은 뉴캐슬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손흥민 원톱이 나오든 히샬리송 원톱이 나오든 원톱이 케인이 빠졌다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케인이 버텨주던, 가운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싸워주던 그 모습이 없다 보니까 박스 안에서의 그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이제 공격적인 패턴, 수비를 흔든다거나 좌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일관적이다 보니까 상대들이 다 읽었죠. 그래서 밀집 수비를 했으면 토트넘도 어려웠을 텐데, 때마침 벌리가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은 아닙니다. 벌리는 오히려 올라와서 상대팀을 압박하려는 팀이에요.
이게 콤파니 감독이 약간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벌리가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경기에 벌리가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순간 벌리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톱도 히샬리송을 쓸 수도 있지만 이번 경기는 손흥민 원톱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게 완전히 통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원톱으로 처음 선발 출장해서 자리를 잡았던 경기가 전반기의 벌리전이거든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시면 벌리 선수들이 이게 토트넘과의 전반기 경기거든요.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앞쪽에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합니다. 계속 달려들죠.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이제 그 포로가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에게도 벌리가 달려듭니다. 달려드니까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만 패스해주면 이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뒷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간이 열리니까 벌리가 완전히 뛰어들어가는 쿠루셉스키를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크게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뒷공간을 내줬던 팀이 이번 시즌 전반기의 벌리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컨트롤을 잘못하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장면이 지난 경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실제로 해트트릭을 했죠. 그래서 득점이 이런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벌리의 수비 라인 보세요.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일부러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가져가요. 약간 내려가고 이때 벌리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가니까 따라가자마자 방향을 바꿔서 뒷공간으로 뜁니다. 전형적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죠.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움직임.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갈 정도로 벌리의 수비수들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가 수비 라인은 끌어올렸는데 뒷공간은 크게 열렸고 손흥민은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완벽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벌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측면에서 뛰어들어오는 솔로몬에게 패스. 여기서도 솔로몬이 볼을 받으니까 벌리의 수비수들이 쏠리게 되고요. 쏠렸을 때 뒤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여유롭게 뛰어나오는 골키퍼를 보고 로빙슛으로 득점을 만듭니다. 요 장면이 이제 나왔을 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저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가 워낙에 빠른 선수잖아요. 그런데 벌리도 라인을 올린다. 이게 상성이 참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경기는 그래도 토트넘이 상성상 벌리가 추구하고 있는 축구를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토트넘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상대팀들이 토트넘은 내리면 못한다. 수비 라인을 만들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최근에 이제 연속으로 패배를 할 때 토트넘이 패배를 했던 뉴캐슬 수비적으로 나왔고 아스날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아스날도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첼시도 어느 정도는 수비를 신경 쓰면서 역습을 했어요. 리버풀 빼고는 4연패를 당할 때 대부분의 팀들이 토트넘을 상대로 약간 역습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벌리가 평범한 하위권 팀과 다르게 다소 올라오는 팀이라는 게 다행인 거죠. 벌리 입장에서도 이제 하나 있습니다. 전방 압박도 하지만 마치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벌리가 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상대를 끌어들이는 공격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벌리도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번 시즌 토트넘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실점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쪽에서 압박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압박을 들어가는데 이 압박이 안 통할 때가 많아지고 있어요. 압박을 했는데 여기서 압박이 안 통해요. 특히나 토트넘이 한쪽 측면을 이제 막고 최전방 공격수인 이번 경기는 히샬리송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벌리가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낼 때 이쪽 측면으로 압박을 들어가면서 벌리를 한쪽 공간에 가둬놓는다. 이게 토트넘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가둬놓는 전략이 최근에 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팀들이 토트넘을 상대할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방향 전환을 했을 때 너무 넓은 공간이 나오면서 실점하는 그런 장면이 토트넘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 시즌 초반에 이러한 토트넘의 약점을 초반에 공략했던 팀 중에 하나가 또 벌리입니다. 벌리가 이제 볼 소유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반기에 벌리가 토트넘 상대로 득점을 할 때 토트넘이 한쪽 측면에서 많은 선수가 모여서 압박을 하고 있죠.
벌리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여드니까 볼을 주고받다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요. 근데 이 패스가 잘 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넓은 공간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리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패스. 그러니까 반대편 공간에 넓은 공간을 벌리가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토트넘의 라인도 올라와 있고 반대편의 넓은 공간도 이제 허용하다 보니까 벌리가 실점할 때랑 똑같이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벌리가 패스를 찔러주고요. 찔러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토트넘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완벽하게 열려서 뒷공간에서 컷백 그리고 중앙에서 득점, 이런 패턴으로 토트넘이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경기에서 토트넘이 대승을 거뒀지만 벌리가 토트넘을 상대로 저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이번 시즌 내내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벌리가 저렇게 끌어당기는 패턴을 토트넘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벌리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 토트넘이 뺐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에서 골이 나왔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으니까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벌리의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벌리의 골키퍼가 한쪽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이미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토트넘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가면서 한쪽 공간에서 막아 세우고요. 여기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볼을 빼앗는 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볼을 빼앗자마자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메디슨이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장면으로 토트넘이 득점을 했던 그 모습이 지난 전반기에 벌리와의 맞대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제 벌리가 탈압박을 하느냐 혹은 토트넘이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 오느냐, 요 싸움도 매우 재밌는 싸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벌리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가장 잘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을 중앙에 배치시키는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써요. 토트넘처럼 정말. 그래서 공격할 때 오른쪽에 있는 아시뇽, 그리고 왼쪽에는 원래 오른쪽 미드필더인데 비치뉴라는 선수가 있어요. 비치뉴 이 선수가 오른발을 쓰는 이제 오른쪽 미드필더인데 최근에 왼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공격할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끌어냈을 때 아시뇽이라던가 비치뉴 뒤에 있었던 선수들이 오버래핑을 해요. 이 패턴 어디선가 많이 왔죠. 토트넘의 풀백 운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경기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콤파니 감독도 인버티드 풀백을 써서 공격을 하는 빈도가 많다. 그러면 토트넘은 역으로 본인들이 자주 하는 전술이지만 어떻게 이 패턴에 대응을 할 것이냐. 이제 벌리가 공격을 할 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잡았을 때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죠. 그리고 오히려 왼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의 전술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오른쪽에 이 아시뇽 이 선수가 공격수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분산시키니까 분산시키자마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벌리가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공격을 주도하는, 여기서 이제 슈팅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뛰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측면으로 이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백 아시뇽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요 안쪽 공간을 노리기 시작해요. 볼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마치 이제 포로 같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 토트넘 입장에서는 측면 공격수가 벌리가 공격을 할 때 좀 따라가주는 패턴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에서는 이제 쿨루셉스키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비치뉴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쿨루셉스키가 좀 따라가주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온다고 하면 특히나 요 아시뇽 이 선수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공격수도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측면 공격수.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안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올라갈 텐데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이 선수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나올 수도 있지만 히샬리송을 왼쪽으로 빼거나 하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벌리가 라인을 올릴 때 최전방에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패턴을 벌리를 상대로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요 왼쪽 라인
요쪽 자리에 수비가 좀 약한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 벌리의 풀백의 움직임을 못 따라가서 약간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전형에서는 아마도 우도기가 없는 요 자리 아마 스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지난 경기 너무 못했기 때문에 아마 에메르송 로얄을 내보내지 않을 것 같고요. 스킵이 나올 것 같고 스킵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토트넘은 인버티드 풀백을 쓰다 보니까 어차피 풀백이 가운데서 많이 뛰어요. 그렇다는 건 풀백 자리에 미드필더를 둘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드라구신을 풀백에 두는 것보다는 스킵을 풀백에 두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풀백으로 뛰었던 적도 없습니다. 제노아에서. 중앙 수비수 혹은 3백의 한 자리 이런 데선 뛰었는데 풀백으로 뛰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백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는 왼쪽 풀백 에메르송 로얄 다음으로는 스킵이 되지 않을까. 이번 경기는 일단 토트넘 입장에서도 정말 마지막 기회고 그리고 벌리도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벌리도 공격적인 팀이잖아요. 이번 경기가 강등을 안 당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할 거고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올라와서 뭐 본인들의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계속 압박하고 계속 달려들고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할 거라서 아주 거친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대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득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나왔죠. 그런데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한 4월달 내내 사실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벌리전을 이제 기점으로 마지막 요 3경기 벌리, 맨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요 경기들은 좋게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기에도 벌리전 그 이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벌리전에서 해트트릭 한 다음부터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수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벌리전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이제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벌리전이 있기까지 이번 시즌을 시작한 다음에 4경기 동안 골이 없다가 벌리전에 해트트릭을 하면서 이 경기를 기점으로 그 다음 경기부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이제 벌리와의 상성은 손흥민 선수가 좋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경기다.